그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네, 65년에 데뷔를 했으니까요. 네. 연세로 치면은 사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워낙 어릴 때 데뷔를 해서. 글쎄요. 어린 시절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라면서 청소년기에 그런 게 뭐 좋으셨어요? 계속? 아, 저는 재밌었어요. 학업하고 병행하는 것도 뭐 어렵진 않으셨고? 물론 뭐 좀 어렵긴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분장실에서 시험 공부하고 내일이 시험이니까 또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밑에 대본 깔아놓고 대사 외웠어요. 왜냐하면 수업 끝나면 가서 녹화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하는 거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있었고요. 또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저희 부모님이 좀 사업하시던 게 어려워지시고 이제 집안이 좀 기울면서 아이고. 본의 아니게 제가 받는 출연료가 제 집 생활비가 돼서 가장이 되셨네. 뭐 안 할 수 없는 또 상황이기도 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연기라는 게 정말 재미있는 작업이거든요. 내가 아닌 남이 돼서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재미있죠. 그 시절엔 정말 재미있었어요. 주로 이제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 네. 연속극 탤런트, 네. 뭐 영화도 그때 좀 네, 영화도 아역 배우로 출연을 하셨고. 했고 이제 또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 연기자들이 대부분 연극을 하시던 분들이 맞아요. 텔레비전으로 오신 초창기였기 때문에 또 어느 날 선배 연기자분이 저를 잡고 손을 잡고 명동으로 데려가서 그 당시 명동에 국립극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 국립극장 그 자리죠. 거기에 가서 연극 대본을 주시면서 연극을 또 해보겠냐고 하셔서 제가 68년도에 항마을 사람들이라는 연극에 처음으로 출연을 해서 그해 동화연극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예. 내년이면 제가 동화연극상 받은 지 5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다가 대학을 가시고 네.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셨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연기 생활을 하고 취미생활, 아역 시절부터의 취미생활이었다 생각했고 대학 가서는 집안이 어렵고 하니까 막연히 그냥 상대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1차에 떨어지고 또 재수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배우할 생각이 없었죠. 근데 어느 날 대학 연극부에서 연극하는 걸 보는데 네. 못 참겠더라고요.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예, 예. 그러면서 이건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어쩌면 이게 천직일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이걸 안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는 신촌의 극단에 입단을 하면서 대학을 그만두게 됐죠. 그럼 뭐 대학을 마저 마무리하면서 연극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연극을 한다는 게 저한테 너무 절실했고 중요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장이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배우하는데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그렇죠. 또 제 전공이 그렇게 썩 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전공이 뭐였죠? 전 외대 아랍어과를 다녔습니다. 아랍어. 네. 그때 중동붐이 불 때라서 그렇죠. 네, 아랍어를 전공으로 하고 부전공을 무역학으로 하면은 상대 간 거 못지않게 좋다. 그렇죠. 이제 그런 그렇죠. 어른들의 권유로. 중동 건설업체에 네, 가서. 네, 네. 근데 그 아랍어가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죠. 그리고 자꾸 연극을 하고 싶은 그 충동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때 부모님의 반대도 많았고 또 저도 무척 고민을 했지만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게 진정한 내 길이고 내 행복이 아닐까. 그 나이 또래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연극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그래 내 평생의 길은 연기다. 네. 이렇게 아마 마음을 잡수신 것 네, 같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네. 8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해외를 갔어요. 그것도 여행이 아니라 이제 KBS 드라마 촬영. 그 당시로서는 첫 번째 해외 로켓 미니 시리즈의 주인공을 맡아서 외국을 갔고 또 나간 김에 이제 한국 영화를 또 한 편 외국에서 찍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가보고 싶은 도시가 뉴욕이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말로만 듣던 브로드웨이 연극,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뮤지컬. 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뮤지컬을 전혀 볼 수 없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뉴욕 가서 촬영을 끝내고 뉴욕 가서 연극 뮤지컬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연극 뮤지컬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국 문화와 그 뉴욕과의 격차가 굉장히 컸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80년대. 예. 그 모든 것이 다 경이롭고 예. 그래서 그 촬영을 마치고 뉴욕의 짧은 경험이지만 그 뉴욕 생활을 마치고 들어와서 결심을 했죠. 뉴욕 가서 몇 년 있으면서 좀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제가 한참 소위 잘 나가던 그렇죠,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젊을 때 돈보다는 많이 보고 느끼는 게 나한테 더 큰 재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소위 이제 잘 나가던 그 연기 생활을 접고 뉴욕에 가서 몇 년 동안 정말 실컷 보고 실컷 느끼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죠. 몇 년이나 계셨죠? 3년 6개월 있었어요. 3년 뉴욕에. 반. 네. 뭐 어디 학교나 이런 데 등록해서 뭐 그런 아니요, 건- 애초에 뭐 학위를 따거나 그러고 싶은 네. 생각은 없었으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우선 일을 해야죠. 돈을 좀 모아야 연극도 볼 수 있고 여행도 예. 다닐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주말이면은 연극 보고 영화 보고 뮤지컬 보고 전시회 쫓아다니고 그런 시간으로 3년 반을 보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랬겠죠. 그때 보셨던 연극, 뮤지컬, 영화 뭐 수백 편 되겠을 텐데. 네. 수백 편 될 뿐 아니라 어떤 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연극은 꼭 대본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대사가 있어야 하고 무대가 있어야 하고 극장이 있어야 하고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뉴욕은 리빙 시어터라고 해서 그 창고에서도 막 연극을 하기도 하고 극장의 개념도 없어지고 또 소위 대본도 없이 그냥 언어가 없는 비언어극들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어떤 문화의 다양성이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뉴욕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난타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전혀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네. 형식도 파괴되고 네. 새로운 실험을 하고 그런 걸 뭐 한꺼번에 이렇게 막 쏟아지듯이 이렇게 보시고 네. 가슴 속에 뭔가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게 막 꿈틀대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뉴욕 생활을 마치고 들어와서는 이제 연기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공연 제작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뭘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막 꿈틀대서 네. 처음 만드신 게 뭐였습니까? 오자마자 이제 그 연극 공연, 연극 제작을 시작했어요. 몇 편의 연극을 제작을 했고 또 그 당시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막 신인이지만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수들이 뭐 변진섭 씨, 해바라기 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콘서트도 제가 제작을 했고요. 주로 이제 연극 제작을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우선 이 본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특히 연극은 네. 특히 연극은 힘들죠. 그러니까 뉴욕에서 뭐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뭘 해보고 싶어도 예. 연극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고 그렇죠. 세트도 만들어야 되고 뭐 조명 음향도 써야 하고 그런데 이게 티켓 팔아가지고 안 도저히 그 들어간 자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지금도 안 되는데 네. 그때는 더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또 배우 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받는 출연료를 가지고 또 제작비를 드려야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몇 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가? 결국은 시장이 작기 때문이죠. 맞아요. 공연을 하나 만들면 공연할 곳이 서울 그리고 지방 몇 개 도시 또 공연을 길게 해봐야 그 당시에는 뭐 일주일, 이주일 더 해봐야 관객이 없으니까. 예, 예. 그 일주일, 이주일도 매일 객석이 꽉꽉 차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장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공연을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대한민국 안에서만 뱅뱅 돌 게 아니라 뉴욕에 가서 또 도쿄에 가서 또 로마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좀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넓은 세계로 나가서 그래야 공연을 오래 할 수 있고 예. 표를 많이 팔 수 있고 예, 예, 그래야 예, 들어간 제작비를 예, 회수하고 예. 또 거기서도 수익이 남아야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 그렇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큰 시장이 필요한 거죠. 큰 시장은 결국은 지구가 넓으니까 대한민국은 작지만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연극을 해서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난타? 네. 어, 우선 해외 시장으로 나간다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장벽이 언어였어요. 당연하죠. 한국말로 하는 연극을 뭐 못 이태리 알아듣죠. 가서 한들, 뭐 파리 가서 한들. 그래서 그 언어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언어가 없는 공연을 만들자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뭐 세계 어디에 가서든 공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언어극을 생각하게 된 거고. 언어가 없어지더라도 스토리와 소리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물놀이를 활용해서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사물놀이의 리듬은 굉장히 독특한 우리만의 리듬이고 대사가 없어진 그 극장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하나씩 쌓여서 이제 난타를 만들게 됐죠.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제 혼자 머릿속에서 생각한 건 한 1, 2년 걸린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나서는 이제 스태프들을 모았죠. 제 뜻을 함께 하는 작곡자, 안무가, 연출가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의논을 하고 또 해외에 가서 직접 다른 공연들도 보고 비언어극들을 네, 많이 비언어극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다른 나라 비언어극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서 공연을 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첫 공연이 언제였죠? 1997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10월 10일. 네. 관객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좀 유명한 배우, 그 당시 머토리 굉장히 좀 무게감 있는 공연을 맞아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윤석화 씨나 유인촌 씨 정도가 출연하는 그런 연극이나 표가 팔리던 시절인데 저희 난타 배우들 다 무명 배우였고 네. 또 사물놀이 가지고 무슨 연극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젊은 관객들에게는 약간 좀 고리타분한 무슨 공연 정도로 보였겠죠. 그래서 처음엔 관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언론에서 평론가들이 저희 공연을 보고 좋은 평을 언론에 실어주시고 네. 또 처음엔 비록 초대권으로라도 객석을 메꿔야 했었는데 그 초대권으로라도 난타를 보신 분들이 입소문이 빨랐고요. 그때 좀 옛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 가장 빠른 것이 PC통신이었어요. 천리안 유니텔의 네, 연극동호회. 네. 그 천리안 유니텔 연극동호회를 통해서 저희 공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문이 나면서 개막하고 한 일주일 지나서부터 표가 팔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표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죠. 네. 97년 10월 10일부터 지금까지니까 이것도 20년이네요. 네. 지금은 전용관이 몇 개죠? 지금 서울에는 명동과 그리고 홍대, 충정로 세 곳인데 충정로는 안타깝게도 이 사드 사태로 중국 관광이 줄면서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난타 전용관이 있고요. 그리고 방콕에 난타 전용관이 있고 광저우에도 난타 전용관이 몇 년간 운영되다가 역시 사드 문제로 이제 중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에 두 곳, 제주도에 한 곳, 방콕에 한 곳이 있죠. 전용관이라는 얘기는 365일 그 공연만 한다? 네. 그런 거죠. 제가 처음에 난타 전용관을 만들 때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어떻게 똑같은 연극을 매일 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게 얼마나 갈까? 몇 년이나 갈까? 네. 그때는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이나 갈까? 근데 저는 조금 자신감이 있었던 게 이제 외국에서 그런 전용관을 많이 받고 그 전용관 관객이 100% 내국인이 아니라 60, 70%가 관광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난타 전용관을 처음 만들면서부터 저희 마케팅 팀하고 한 일은 외국 관광객들,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을 저희 극장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마케팅을 했고 그것이 주요해서 전용관이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참 그동안 난타가 세운 기록도 여러 가지죠. 네, 사실 처음 시도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우선 첫 번째 비언어극이었고요. 대한민국에서 공연된. 또 이걸 좀 세계 무대에 알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페스티벌에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99년도에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난타를 가져갔는데 그게 한국 연극으로는 그 페스티벌의 처음 참여작이었고 에딘버러 페스티벌 참여하고 이제 세계 투어를 시작하면서 역시 욕심나는 게 브로드웨이에서 저희가 해보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한국 연극으로 처음으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고. 그것도 아주 성황리에 치러졌죠. 네, 뉴빅토리 극장에서 아주 성황리에 공연을 했고 그때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미네타 레인이라는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1년 6개월 동안 또 난타를 장기 공연을 하게 됐죠. 1년 6개월이나. 네. 네. 거길 거쳐간 분들 가운데 유명 배우들도 많죠. 네, 요즘 이제 우리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약하고 있는 뭐 유승용 씨라든가 뭐 김원혜 씨, 또 요즘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석현 씨 이런 분들이 난타 첫 번째 일기 배우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난타를 몇 년씩 했고 초창기에 저와 같이 고생 많이 한 배우들이라 제가 늘 좀 마음의 짐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뒤늦게나마 이렇게 영화 쪽에서 혹은 텔레비전 쪽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마음의 짐을 조금 덜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제2, 제3의 난타와 같은 건 안 나올까요? 아, 참 힘들더군요.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었고요. 여러 번 워크숍의 형태로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요. 또 지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다음 넘버볼 퍼포먼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제 평창올림픽을 끝내고 나면 또 그 작품을 시작할 생각인데 그렇게 신제품이 그렇게 히트작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 것 물론 같아요. 뭐 그건 그렇습니다만. 아니, 꼭 송구성환 감독 아닌 다른 분들도 시도를 많이 했는데 네. 참 어려운가 봐요.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또 그게 구성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글로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적인 특수함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융합이 잘 돼야 되는 것. 또 제 이후에 많은 시도들이 사실은 저는 난타를 세계 무대에 가져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뒤에 일부 작품들은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표를 만들다 보니까 그 목표의 결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관광객용 작품?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성공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좀 만들어진 경향도 있고요. 그러나 언젠간 또 누군가가 만들겠죠. 만들어야죠. 당연히 만들어야죠. 지금 뭐 난타를 가지고 비언어극 얘기만 쭉 했습니다마는 우리 송 감독께서 그것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난타를 하시면서도 네. 다른 시도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실패도 많이 하셨죠. 네. 우선 뭐 비언어극으로는 저희가 난타 이후에 처음 시도한 게 UFO라는 작품이었는데 반발 앞서가야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그 작품은 좀 두 발좀 앞서가서 실패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비보이라는 말이 없을 때 그런 힙합 그런 비보이들의 춤을 가지고 만든 넘버볼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실패의 경험도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저는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어요. 뮤지컬. 네. 물론 이제 해외 유명 뮤지컬도 좋지만 가능하면 우리 손으로 글을 쓰고 우리 손으로 음악을 만든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뮤지컬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런 창작 뮤지컬을 계속 만들어 왔고 지금도 또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용 공연을 좀 많이 만들고 싶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가장 감수성이 풍부한 어릴 때 공연을 보는 것이 창의력을 키워줄 수도 있고 또 그 친구들이 미래의 관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린이 연극, 어린이 뮤지컬도 꾸준히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 한국 창작 뮤지컬이 참 자리 잡고 성공하기가 어렵지 어렵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 뮤지컬이 사실 그 작품 수로 보면 런던과 뉴욕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뮤지컬을 많이 공연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네, 엄청난 신장을 했죠. 이제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 많은 문제점도 드러났죠. 몰리는 데만 몰리죠. 관객들이 또. 네,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시장에 비해서 뮤지컬 제작 편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관객들도 작품보다는 누가 출연하느냐라는 스타에 관심을 갖는 그런 관객층이 형성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스타 마케팅에 치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 뮤지컬도 우리가 분명히
재주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새로운 뮤지컬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편씩 만들고 있으니까. 다만 역시 시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드는 데만 치중할 게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 넓힐지 또 작품을 어떻게 다양화할지 또 스타에 몰려있는 관객들을 단순히 스타 마케팅이 아닌 작품의 다양성으로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뮤지컬 제작자들 또 뮤지컬 프로덕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뮤지컬도 난타처럼 미국으로 런던으로 진출할 수 있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기초가 닫아진 것 같아요. 뮤지컬 한 편 만들려면 작곡자가 우선 곡을 다 새로 써야 하는데 그동안 창작 뮤지컬들이 크게 흥행에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작곡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또 물론 작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대본 작가들이 창작 뮤지컬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네, 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쌓이면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한국 뮤지컬이 곧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뭐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난타도 신경 쓰셔야죠. 새로운 거 창작해야죠. 학교도 저거 하셔야죠. 뭐 그렇게 멀티플레이가 항상 되세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밑에 대본 깔아놓고 외우고 방송국 분장실에서는 녹화 끝나고 나와서 비는 시간에 내일 시험 공부하고 그때부터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집중이 잘 돼요. 그래요? 그 순간순간의 집중이. 한 가지 일만 하면 하다가 멍해지는 시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요 일을 이렇게 끝내놓고 오전에는 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요 일을 하고 밤에는 요 일을 하고 하니까 그 오히려 일할 때 순간순간의 집중력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재미있느냐 없느냐. 재미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이지만 다 연결되죠. 보면 다 같은 일이거든요. 다 공연을 만드는 일과 관계된 일이고 뭐 연기와 관계된 일, 프로덕션과 관계된 일, 제작과 관계된 일, 연출과 관계된 일. 어떻게 보면 다 한 가지 일을 하고도 할 수 있죠. 연기 활동도 계속 하실 거고. 네,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다음에 배우의 좋은 점은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 역할을 했듯이 할아버지가 되면 또 할아버지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뭐 젊은 청춘 멜로를 할 수 없는 때지만 이제 멋있는 할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저한테는 기대가 되죠. 당장은 이제 코앞에 닥친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 회식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이실 거고 그리고 그 후의 목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질문이 난타 만든 지 20년 됐는데 왜 새로운 게 없어라는 질문이 저를 좀 아프게 하죠. 그래서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또 한번 새로운 넘버벌, 새로운 비언어극 또 해외 나가서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창작 뮤지컬 그런 만드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제 계획이고요. 또 이제 멋있는 노역이 섭외가 오면 또 그 연기를 열심히 배우로서. 하는 거. 그렇죠. 평생 연기하고 공연 만들다 그러다 어느 날 가면 그걸로 끝.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궁금증과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평창올림픽 개폐의식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데 IOC랑 이 협약하신 비밀 준수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오늘 이 방송 지켜보신 시청자분들한테 요만큼만 팁을 좀 주시면. 글쎄요, 아마 규모는 분명히 작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다른 나라 올림픽에서는 보지 못한 그런 재미있는 올림픽 개폐의식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재미있는? 그리고 뭔가 드라마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흔히 와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예상치 못한 어떤 등장인물의 등장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어떤 기술적인 무대 재현이라든가 그런 와우 포인트들도 몇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점점 호기심만 더 키우고 마시네. 네, 참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회식 그날까지 진짜 가슴 두근거리도록 참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평창 동계올림픽 좀 홍보 좀.
글쎄, 우리나라 워낙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뭐 북한의 또 미사일,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 관심을 가지실 여유가 그동안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뭐 우리 월드컵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그런 국제 행사는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의 그 성원,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뒷받침, 결국 그게 성공의 원동력이었거든요. 결국 대한민국이 30년 만에 치르는 세계적인 행사죠.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왜곡된 이미지들을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 북한 문제만이 외국 사람들에게는 관심사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고 또 세계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민주화나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 잘 하셔서 정말 멋진 개폐회식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의 난타와 세계 시장 어느 무대에 내놔도 통하는 창작 뮤지컬까지도 또 멋진 연기까지. 아, 뭐 너무 바랄 게 많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얼마 안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오늘 이 방송 지켜보신 시청자분들은 아마 조금 더 설레는 기분으로 개회식을 기다리시게 되지 않을까 싶군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